71세 박병수는 이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작년 봄 실질적인 퇴직을 한 뒤로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기만 했어요. 아내는 벌써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병수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또 낚시 가려고요? 아내 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물었습니다. 걱정 섞인 표정이었어요. 응, 오늘도 충청도 그 호수로 갈 생각이야.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해져서 말이야. 병수는 이미 준비해둔 낚시 가방을 둘러매었습니다. 낚싯대, 미끼, 작은 의자, 그리고 소주 한 병까지 들어 있었죠. 퇴직 후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충청도 한 민물 낚시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였지만 그곳은 병수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넓은 호수 위로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고 가끔 물고기가 뛰어오르며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죠. 병수는 매주 토요일이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텐트를 치고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시간 속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낚시터에는 병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춘식, 이봉구, 박영철 같은 이름들이 친숙해졌어요. 모두 퇴직 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텐트 앞에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 직장 생활의 추억, 그리고 자식들 자랑이 주된 화제거리였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승진해서 부장이 됐어. 그래, 우리 딸은 요즘 손자 키우느라 바쁘다니까. 하지만 병수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딸은 육아에 지쳐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되어야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낚시터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만큼은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이 아닌 오롯이 박병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병수는 낚싯대를 들이우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호수 위로 햇살이 반짝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순간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평화구나. 병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수면에 작은 물결이 일었어요. 낚싯줄이 살며시 움직였지만 아직 입질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춘식이 말을 걸어왔어요. 병수야, 요즘 어때? 집에서는 뭐하고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집사람이랑 텔레비전 보고 가끔 동네 한 바퀴 돌고. 별거 없어? 사실 병수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깐 산책을 했어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곳 낚시터만큼은 달랐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마음도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죠. 낚시터 곳곳에는 병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낚싯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혹 누군가 물고기를 낚으면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수도 처음에는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바로 이 평온함, 이 안정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병수는 낚싯대를 정리하며 오늘도 만족스러운 하루였다고 생각했어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것보다 소중한 평안을 얻었으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병수는 이곳을 찾을 겁니다. 자식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직은 이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평온했던 낚시터에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병수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낚시터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주차장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번호판도 서울 것이었고 차체도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낚시 장비를 챙겨 호숫가로 향했어요. 저 사람 누구지? 병수가 평소 자리에 앉으려는데 호수 가장 좋은 자리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옷차림부터 남달랐어요. 깔끔한 낚시복에 최신형 낚싯대, 그리고 전문가용 장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김춘식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이곳이 낚시하기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도현이라는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상도 좋고 말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모두 근처에 살아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이봉구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이런 곳을 찾고 있었거든요. 도시 생활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맞장구도 쳤어요. 게다가 낚시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와, 벌써 3마리째네요. 박영철이 감탄했습니다. 도연의 낚시통에는 제법 큰 붕어 3마리가 들어 있었거든요. 운이 좋았나 봅니다. 도연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낚시 솜씨는 확실히 프로 수준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어르신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네요. 함께 드시겠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지. 처음 온 손님한테 어떻게...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걸요. 도연의 적극적인 권유에 어르신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도시락도 맛있었고 대화도 즐거웠어요. 도연 씨는 서울에서 뭐 하세요? 병수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합니다.
요즘 지방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 부동산이 참 어렵다던데. 네, 그래도 좋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자연환경이 좋은 곳들은 앞으로 더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도연의 말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가 되자 도연은 본격적으로 낚시터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곳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게다가 서울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자주 오는 거예요. 김춘식이 자랑스러워했어요. 혹시 이 근처에 땅 같은 건 살 수 있나요? 도연의 질문에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요? 여기에 뭔가 지으실 생각이세요? 아, 그냥 이런 곳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서요. 작은 펜션 같은 거라도 지어서 가끔 와서 쉬고 싶습니다. 도연의 말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펜션이라는 말에 뭔가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르신들은 평소처럼 소주를 꺼냈어요. 도연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도연 씨 같은 젊은 분이 이런 곳까지 와서 낚시를 하시다니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께 배울 게 많아요. 삶의 여유라는 걸 말이죠. 도연은 어르신들을 존경한다는 표현도 잊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만 살던데 도연 씨는 다르시네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집니다. 어르신들처럼 여유롭게 말이죠. 대화가 이어질수록 어르신들은 도연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요.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뛰어난 낚시 실력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병수가 물었어요. 네, 가능하면 자주 오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요? 도연의 대답에 어르신들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르신들은 도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젊은 사람이 저렇게 예의 바른 경우가 드물지. 낚시 실력도 대단하고 모두들 도연을 칭찬했지만 병수만은 왠지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낚시터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이 좋은 방향일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폭풍의 전조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낚시터에 나타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도연을 보며 어르신들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도연이 가져오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 덕분에 낚시터 분위기는 한층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번 토요일도 도연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어르신들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큰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그렇게 좋아 보여요? 김춘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이 지역을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문서와 사진들을 꺼냈어요. 모두 번쩍번쩍한 컬러 인쇄물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낚시터 주변 땅 전체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연이 보여준 자료에는 그럴듯한 개발 계획도와 함께 펜션, 카페,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상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봉구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기회에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펜션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도연의 제안에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펜션을 짓는다고요? 네, 공동으로 투자해서 펜션을 짓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면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계약서였어요. 이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서입니다. 이미 승인이 거의 나온 상태예요. 어르신들은 신기한 듯 서류를 둘러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공증 도장이 찍혀 있어서 믿을 만해 보였어요. 그런데 투자는 얼마나 해야 하는 거예요? 박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금으로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이면 그리 큰 돈도 아니네요. 김춘식이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이 이곳을 아끼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연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계속했어요. 사실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 좋은 인연을 맺은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펜션이 완성되면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도연의 말에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투자인가요? 병수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입니다. 여기 증빙 서류들을 보세요. 도연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악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에 시청에서 찍은 건데요. 담당 공무원들과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정말로 공무원들과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배경도 시청 회의실처럼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봉구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개발이 시작되면 땅값도 올라가고 투자 비용도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도연의 말에 어르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해보고 싶은데요. 김춘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요? 좋은 결정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도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이봉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은 도연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300만 원이면 그리 부담스럽지 않잖아. 맞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게다가 나중에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하지만 병수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병수 형, 너무 걱정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도연 씨가 서류도 다 보여줬잖아. 그래도 조심스럽긴 해.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같은 건 잘 모르잖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오후가 되자 김춘식과 이봉구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 씨, 저희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도연은 즉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다음 주까지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김춘식과 이봉구는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투자가 될 겁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르신들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업가네.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병수는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 계약서에 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춘식과 이봉구는 약속한 대로 각자 300만 원씩 도연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일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병수야, 정말 안 할 거야? 이런 기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김춘식이 낚시를 하면서 병수를 설득했어요. 아직 좀 더 생각해보고 있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병수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투자에 참여한 김춘식과 이봉구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낚시터 근처 펜션을 빌려서 작은 파티를 연 거예요. 어르신들 투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작은 감사 인사입니다. 펜션 안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한정식 코스에 좋은 술까지 평소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저와 함께 좋은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도연의 극진한 대접에 김춘식과 이봉구는 감동했어요. 투자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초대하고 싶었는데 아직 투자에 참여하지 않으셔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도연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도연 씨를 믿고 결정한 거잖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술이 조금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더 큰 계획도 있어요.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더 큰 계획이요? 네, 이 지역 전체를 종합 리조트로 만드는 거예요. 골프장, 온천, 호텔까지 들어서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그럼 우리 투자금도 몇 배로 불어나겠네요? 당연하죠. 최소 10배는 될 겁니다. 도연의 말에 김춘식과 이봉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편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병수와 박영철은 평소처럼 낚시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춘식이랑 봉구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박영철이 말했어요. 그러게, 뭔가 특별한 일에 참여했다는 기분인가 봐. 병수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병수의 낚싯줄에
뭔가 걸려왔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무거운 뭔가였어요. 이게 뭐지? 병수는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뭔가가 걸려 있었어요. 비닐을 벗겨보니 종이 뭉치에 메모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병수는 깜짝 놀랐어요. 작은 메모지에는 좌표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뭔데? 누가 버린 쓰레기인가 보네. 아니야. 여기 메모지에는 이 숫자들은 좌표 같은데? 병수는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것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설마 도연 씨가 흘린 건 아니겠지? 박영철이 농담 삼아 말했어요. 글쎄,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네. 우선 보관하고 있어야겠어. 병수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펜션에서의 파티는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김춘식과 이봉구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다음 단계 투자는 언제쯤 하면 되나요? 김춘식이 물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지자체 승인이 완전히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때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얼마 정도요? 한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봉구가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이요?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하신 만큼 지분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수익도 그만큼 커지고요. 도연은 능숙하게 설득했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집을 담보로 잡으실 수도 있어요.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도연의 말에 두 사람은 진지해졌어요.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낚시터에서 김춘식과 이봉구는 어제 파티 이야기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 대접 제대로 받았어. 그런 고급 음식은 처음 먹어봤다니까. 도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챙겨주다니. 두 사람의 자랑에 다른 어르신들은 부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도 투자에 참여할까? 박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도연 씨한테 물어보자. 하지만 병수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어제 주운 종이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여러분, 혹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수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차갑게 변했어요. 병수 형,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니야? 도연 씨가 그렇게 증빙 서류까지 다 보여줬는데. 맞아.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병수는 혼자서 종이에 적힌 좌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자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충청도 지역 부동산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스 앵커의 말에 병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펜션 투자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병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도연의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춘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수야, 큰일 났어. 우리 동네 박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야. 뭐라고? 사라졌다고? 응,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더라. 가족들이 찾고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병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그 할아버지도 도연 씨 투자에 참여했었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맞아. 우리보다 먼저 투자했었거든. 병수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낚시터에 나간 병수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박씨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다더라고. 이봉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는데? 2천만 원이라던데. 김춘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로 도연이 말했던 다음 단계 투자 금액과 같았거든요. 설마 도연 씨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박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도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김춘식이 강하게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낚시터에 나타났습니다. 얼굴 표정도 어딘지 어둡고 피곤해 보였어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오늘 좀 늦으셨네요. 아, 네.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요. 도연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습니다. 낚시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도연 씨, 혹시 우리 동네 박씨 할아버지 아세요?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순간 표정이 경직되는 것을 병수가 놓치지 않았어요. 그분도 투자에 참여하셨다던데 요즘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도연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평소와 달리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병수가 박영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평소랑 너무 다른 것 같아. 두 사람은 도연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오후가 되자 도연은 갑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가세요? 김춘식이 물었어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도연은 서둘러 낚시터를 떠났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까지 있었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떠난 후 어르신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여 앉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게, 평소랑 너무 달랐어.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 나올 때 표정도 이상했고, 김춘식과 이봉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사기인 건 아니겠지? 이봉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서류도 다 보여줬잖아. 김춘식은 여전히 믿고 싶어 했지만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병수는 집에 돌아와서 며칠 전에 주운 종이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물에 젖어서 번진 글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좌표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겠어. 병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야. 좌표 찾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어? 좌표요? 무슨 좌표요?
어떤 종이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좌표 같아서 아들은 인터넷 지도에서 좌표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병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입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낚시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 나타났어요. 여기가 어디지? 지도를 자세히 보니 낚시터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산골짜기였습니다. 건물 같은 건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수는 일찍 낚시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낚시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제 찾은 좌표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낚시터에 도착한 병수는 좌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여기구나. 병수는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병수는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병수가 뒤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 저는 길을 잃어서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남자의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병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지만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왠지 도연과 관련된 일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상한 창고를 발견한 뒤 병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르신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병수는 혼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요일 저녁 김춘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수야, 큰일 났어. 도연 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뭐라고? 어제부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 이상해. 병수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봉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 대출을 받았다고? 응. 2천만 원을 부동산 담보 대출 받아서 도연 씨 계좌로 송금했어. 그런데 이제 도연 씨와 연락이 안 되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야. 병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봉구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낚시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봤던 김춘식과 이봉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도연 씨 정말 안 오네. 박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평소 같으면 도연은 어김없이 나타났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김춘식이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전화는 계속 해보셨어요? 응, 아침부터 몇 번이나 했는데 꺼져 있어. 이봉구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상황에서 연락이 안 되니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상해. 도연 씨가 이렇게 무책임할 사람은 아닌데. 박영철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병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뭔데? 낚시할 때 걸린 종이 뭉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좌표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봤는데 수상한 창고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병수를 주목했습니다. 혹시 도연 씨와 관련이 있는 곳일까 봐서요. 설마 그럴까? 김춘식이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졌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병수의 제안에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가보자.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잖아. 이봉구가 먼저 결심했어요. 2천만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어르신들은 병수를 따라 산길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자 병수가 말했던 창고가 나타났어요. 저기가 그 창고예요. 정말 외진 곳에 있네. 창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사람의 기척도 없었어요. 들어가 볼까요?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은데. 김춘식이 문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보면 안 되나? 박영철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상하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창문 틈이 벌어져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뭐가 보여? 상자들이 많이 있고. 저게 뭐지? 박영철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고가 하나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 그리고 서류들이 흩어져 있고. 어르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들어가 보자. 이봉구가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창고 뒤쪽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여러 개의 상자와 책상, 그리고 열린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김춘식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에는 낚시터 어르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름이 다 있어. 뭐라고? 다른 어르신들도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투자자 명단이었어요. 김춘식, 이봉구의 이름뿐만 아니라 박씨 할아버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 금액도 적혀 있어. 서류에는 각자가 투자한 금액과 계좌 정보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이봉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가 금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돈이 엄청 많아. 설마 이게 우리 돈인 건 아니겠지? 김춘식이 불안해했어요. 그때 박영철이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 이건 가짜 계약서 원본인 것 같아. 서류에는 진짜 계약서와 가짜 계약서가 함께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받은 건 가짜였고 진짜 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은 거야? 이게 정말 사기였던 거야? 어르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연 씨가 우리를 속인 거였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오나? 어르신들은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숨자. 어르신들은 상자 뒤로 몸을 숨겼어요. 창고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문이 열려 있잖아. 누가 들어온 건가? 도연이 그놈이 또 온 건 아니겠지? 남자들의 대화를 들은 어르신들은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여기 온다는 얘기였거든요. 금고는 그대로 있네. 다행이다. 돈만 챙겨서 빨리 떠나자. 남자들은 서둘러 금고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정말로 사기극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도연이 그놈도 결국 꼬리를 밟혔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던데?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도망가야 해. 남자들의 대화를 들은 어르신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사기 조직이었던 거예요. 창고 안에 숨어 있던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기 조직원들이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김춘식과 이봉구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빨리 챙기고 나가자. 언제 또 누가 올지 모르잖아. 도연이 그놈은 어디 갔대? 경찰한테 쫓기고 있어서 숨어 있을 거야. 우리라도 빨리 도망가야 해. 남자들의 대화를 들은 병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병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미리 적어둔 좌표를 경찰서 번호로 신고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창고에 사기범들이 있습니다. 즉시 출동 요청합니다. 문자를 보낸 뒤 병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10여 분 정도 지났을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기범들이 당황했어요. 경찰차 소리 아니야?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남자들은 급하게 돈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손 들고 엎드리세요.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경찰들이 상자 뒤에 숨어 있던 어르신들을 발견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병수가 대답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체포되었고 어르신들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경찰관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요? 김춘식이 물었어요. 이도연은 이미 수배 중입니다. 곧 체포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봉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어요. 창고에서 발견된 현금과 계좌 추적을 통해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액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경찰관의 말에 이봉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르신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 김춘식이 자책했습니다. 너무 쉽게 믿었어. 의심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병수 형이 계속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잖아. 이봉구도 후회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중요한 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거야. 병수가 위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기 조직 검거 소식이 나왔어요. 충청도 지역에서 고령자들을 상대로 펜션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어르신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들이 당한 일이 전국에 알려진 거였거든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잡혔나요? 병수가 물었어요. 부산에서 도주 중에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요. 다음 날 어르신들은 다시 낚시터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낚시나 하자. 맞아.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어르신들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금 회수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전체의 80% 정도는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봉구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도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도 피해자로 법정에 참석했어요. 피고인 이도연은 다수의 고령자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 상품을 제시하여 총 8억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어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도연과 마주친 어르신들의 마음은 착잡했어요. 한때는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도연이 어르신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법원을 나서면서 김춘식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응, 이제 평범하게 살자. 어르신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 병수는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네요. 운이 좋았던 거야. 그 종이 뭉치가 내 낚시에 걸린 것도 우연이었고, 그래도 끝까지 의심을 놓지 않았잖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내의 말에 병수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어르신들은 다시 낚시터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낚시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진짜 평화로워졌네. 그러게.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최고야. 호수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것이 예전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 남아 있었어요.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조심스러운 지혜라는 것을 말이죠. 사기 사건이 해결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낚시터에는 다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어르신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변함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병수야, 정말 고마워. 김춘식이 낚시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운데? 네가 끝까지 의심하고 그 좌표 종이도 버리지 않고 조사해줘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잖아. 만약 네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더 큰 손해를 봤을 거야. 김춘식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병수 형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이봉구도 후회하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끝났잖아. 병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친구들을 지켜줄 수 있어서 말이죠.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대로 투자금의 80%는 되돌려 받았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봉구는 대출 갚는데 문제 없어? 박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다행히 대부분 갚을 수 있었어. 부족한 건 조금씩 갚아나가면 돼. 이봉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집을 잃을까봐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김춘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쉬운 돈이란 없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도. 맞아. 우리 나이에 무슨 큰 투자야. 조용히 살면 되는 거지. 어르신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된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서로를 더 챙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철아, 요즘 집에서 뭐하고 지내? 그냥 텔레비전 보고, 동네 산책하고, 별거 없어?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병수의 말에 박영철이 고마워했어요.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해. 사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어르신들은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서로 의논하고 조언을 구한다면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요. 앞으로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혼자 하지 말자. 김춘식이 제안했어요. 맞아. 서로 상의하고 결정하자. 그게 좋겠어. 우리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자. 어르신들은 약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은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소주 한 잔씩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도 사기를 많이 당한다더라. 박영철이 뉴스에서 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게, 우리만 당한 게 아니구나. 세상이 참 험해졌어.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 그래도 우리끼리는 믿고 지내자. 이런 좋은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 병수의 말에 모두들 웃었어요. 오후가 되자 낚시터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르신들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도연일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나 봐요?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네, 근처에 이사 와서 낚시터를 찾다가 여기를 알게 됐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여기 낚시 잘 돼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어요. 친절하긴 했지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투자나 사업 이야기는 안 하시죠? 김춘식이 농담처럼 물었지만 실제로는 진지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낚시만 하러 왔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남자는 정말로 낚시만 하는 평범한 사람 같았거든요.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은 낚시 장비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그러게. 날씨도 좋고 물고기도 몇 마리 잡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서 좋아. 병수가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 괜한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최고야. 맞아. 우리 나이에는 이런 게 행복이지. 어르신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수는 생각했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특별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요.
자식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하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바로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올 거야? 김춘식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일요일에도 가끔 와야지. 좋아. 그럼 내일 또 보자. 어르신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병수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었어.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다행이에요. 그 일 이후로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이제 좀 나아진 것 같네요.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야. 밤이 깊어갔지만 병수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호수 위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처럼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며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